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고요. 제가 이분 블로그 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 금융투자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특히 자동차 분야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그러니까 탑3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꽤 많이 알거든요. 한 20명 가까이 아는데 전 이분을 제일 신뢰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펀드 매니저 분들도 계시고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다른 전문가, 금융권 전문가 분들은 이게 막 푸시업을 막 하세요. 사라고. 근데 이분은요. 그거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요. 좋은 건 좋다고 하시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립은 아닌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한 번도 이분 의견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리포터 같은 경우는 그냥 100% 신뢰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모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주식 얘기를 물어볼 건 아니고요. 이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요. 책을 제일 진지하게 읽으세요. 그것도 경제 분야 책을. 아무래도 저희가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관심층들도 많으시고 주식 관심층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좀 제가 책을 좀 조언을 부탁드렸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나오셨는데요. 이분만큼 적임자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필명을 와이민이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고요. 와이민으로 아마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블로그가 뜰 텐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칼럼을 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뭐 주식 분야, 부동산 분야, 이분 부동산도 굉장히 고수십니다. 예,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칼럼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책에 대한 소개, 경제에 대한 소개,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좀 팁 같은 거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이 처남한테 경제 공부를 한번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리즈로 쫙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 와이미님 블로그 들어가셔갖고요. 예,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선재입니다. 소개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워낙 이분 책을 진지하게 읽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 나름대로 부동산 쪽에서는 가치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분야에서는 가치 투자하면은 몇 분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부터 저는 송선재 위원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 투자에 대한 칼럼도 많이 쓰셨고요. 특히 책을 많이 읽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책 소개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신 책이 뭐예요? 네,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고요. 네. 저자는 하워드 막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원제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도 너무 멋있는데 한글 제목도 멋있고 아무튼 네. 제목이 되게 강렬해요. 네. 그죠? 네. 이 제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목이 네. 사실 이게 영어 제목으로 하면은 더 most important thing인데 네. 이게 이렇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마 한국어로 지역을 했다라면은 이게 투자 관련된 책인지도 몰랐을 거고 사랑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재미없어 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투자에 관련된 책이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제목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견이 없는 좋은 제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영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왜 더 most important thing이냐라는 그렇죠. 거가 이제 이게 2003년도에 이분이 그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세요. 책 본문에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네, 정말 미국에서 큰 회사예요. 상당히 큰 회사고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칼럼 형태로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자기 고객들한테 메모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써서
제목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 2003년도에 자기가 썼던 그 메모의 제목이 더 모스트 임포턴트 띵이고 그러면 왜 그 모스트 임포턴트 띵이냐라고 하면은 네네. 이분이 투자자들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라고 하다가 네. 5분 후에 또 다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 이거더라. 네. 그리고 또 5분 후에 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거더라.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갖고 자기도 도대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더라. 네. 그래갖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하다가 깨우친 거죠.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네. 그렇게도 많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단순화하려고 하지만은 이분은 이제 투자를 단순화할 수 없고 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다른 여러 측면을 동시에 되게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뜻에서 더 모스트 임포턴트 띵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집을 짓는데 네. 벽돌이 하나하나 다 쌓여야 되잖아요. 다 쌓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벽돌이 잘 맞아야지 튼튼한 집이 되듯이 결론적으로는 투자도 이런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잘 맞아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분은 제목에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목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고민해서 지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메모로 유명하신 분 맞죠? 네, 아주 그러니까 유명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뭐 이분의 메모를 보면 가장 먼저 본다. 그거 맞나요? 네. 메일을 보게 되면.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 메일에서 제일 먼저 본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몇 분 되세요. 이분만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워드 막스도 있고 네. 그 필립 피셔도 그래요. 필립 피셔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수는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 워렌 버핏은 실전적으로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네. 물론 그분 글도 잘 쓰시지만 네. 하워드 막스도 투자를 되게 잘하지만은 네. 이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버핏보다 글을 훨씬 잘 씁니다. 그러니까 작가적인 소질적인 측면에서 예.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투자 실력이 아니라 이제 작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워런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안 하고요. 네. 막 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분이에요. 글을 너무 잘 쓰셔서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신뢰감 있는 글, 정말 전달력 있는 글을 쓰기를 원하는데 네. 이분이 정말 전달력 있는 글을 잘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목도 제목이지만 저는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일단은 이런 투자책, 특히 주식 관련 책 같은 경우는 뭐 도표, 그래프, 용어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건 그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텍스트 위주로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읽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에세이, 철학서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은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 쉽지 않냐? 그래요. 예. 네, 전달력은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네. 전달력이 되게 좋아서 가독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게 심오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오해요. 심오해요. 그래서 예. 이 책은 투자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네. 투자의 기초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뭐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코칭을 해주는 아주 친절한 책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걸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원칙과 철학에 대한 글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다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투자를 되게 경험을 해보면은 이 책의 내용들이 얼마나 맞는지 예. 그리고 이 책의 그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글을 되게 쉽게 쓰여지고 되게 읽을 때는 문장 하나에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끄덕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려운 얘기로 되게 많아서 투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하워드 막스가 저는 사실 그걸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책에서도 밝혔듯이 본인이 이 책을 갖다가 쓰고 싶었던 이유는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역으로. 예, 역으로. 예. 예,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예.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럼 결국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투자를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투자를 단순화한다는 게 책의 목표가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고, 음.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고는 가져야 된다. 네. 더 너무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되지만은 네.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분이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가 되게 어렵다라고 해갖고 음. 뭐 투자를 직접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런 네. 소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돈을 쉽게 벌겠다, 투자를 해서 돈을 쉽게 벌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를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의 좋은 점만 보고서 순진하게 접근하지 말고 투자의 어려운 면도 같이 고민을 해봐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역전세 아니면 뭐 갭 투자 리스크 이런 거 되게 많이 거론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저는 이게 주식 시장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최근에 말씀하셨던 그 갭 투자하고 역전세랑 파산 신고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떠올랐어요, 갑자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네. 이 갭 투자에서 좀 요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투자의 좋은 면, 그러니까 갭 투자의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적고 적게 들어간다. 예. 예. 그리고 그게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상당한 이제 차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선호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갭 투자라는 거 자체가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 방에 훅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막히면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투자를 그런 좋은 면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수익이 있으면은 위험도 있듯이 이런 다면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 투자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원론적이지만은 되게 다양한 접근법, 진지한 생각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뽑는 투자 관련 서적 중에서 네. 베스트 4위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네. 베스트 4위 선적으로 한번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4위라는 게 예. 이게 뭐 이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지는 않고 예, 좋은 책. 좋은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네. 일단 제가 제 인생의 책으로 꼽는 책은 그 네. 필립 피셔라는 분이 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 책. 지난번에 신과 함께 나오셔서 이거 해주셨죠. 네, 맞아요. 아, 감동적으로 듣고 제가 그 방송 듣고 제 블로그에다가도 소개를 네. 한번 해드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좀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있으셔갖고 근데 설명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전 되게 좋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뭘 해도 어려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네.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 네, 그레이엄의 쓴 현명한 네. 투자자 너무 좋은 책이고요. 버핏의 스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 버핏 철학의 네. 기본을 완성한 책이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시장의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 그렇죠. 그리고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정립한 책이고요. 현명한 맞습니다. 투자자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버핏이 그 현명한 투자자, 그러니까 그 그레이엄이 자기 철학의 한 85%, 그다음에 뭐 그 필립 피셔가 한 15% 정도 차지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 두 분의 책들은 정말 뛰어난 책이죠. 최근에 추천사 쓰셨었죠. 네, 뭐 예. 필립 피셔 책 뭐 하고 뭐 워낙 좋아하는 책들이 많아서. 저기 그 월런 버핏 라이브 추천사 쓰지 않으셨어요? 아, 추천사는 아니고 제가 네. 그 책을 읽고서 서평을 썼죠. 아, 그렇습니다. 서평을 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월런 버핏 라이브에 그 월런 버핏이 추천한 책이 두 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에서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두 책 딱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연상이 딱 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예. 이제 좋아하는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예. 이제 그 좋아하는 번째로 책 중에 소개하는? 예, 세 예.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이 세스 클라만이라는 현존하는 투자자인데 네. 상당히 이제 이 가치 투자를 뎁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이분이 쓴 안전마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마진인데 영어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고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번역을 안 하세요 혹시? 이분이 1980년대에 이 책을 처음 내놓고 네. 자기가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네.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초판 이후로 절판을 시켰습니다. 아, 그럼 저작권이 없구나. 네, 그래서 네. 아무도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 저도 읽었는데요. 구글 찾아보시면은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V모 자산운용사에서 이거를 네. 고객 대상으로 네. 이제 번역을 해서 네. 고객 대상으로만 이제 인쇄해서 한 이렇게 네.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뭐 그거 소개드리는 건 불법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 저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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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이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죠. 하워드 막스의. 네. 아, 그러네요. 네. 야, 진짜 이 네 개만 읽어봐도 이쪽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에 대한 기초 마인드는 확실하게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야 될 책들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부동산 정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송순재 위원님이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네, 와주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이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 부동산과 이렇게 매칭을 해갖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스터 마켓이랑 안전마진에 대해서. 그때 끝나고 와서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그 부분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셔갖고 저는 그때 이분의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제가 되게 영광스러웠었는데 그분이 제가 칭찬받아서 더 기뻤던 얘기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요. 지금 말씀하신 4권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 현명한 투자자, 투자에 대한 생각, 안전마진 요 4책은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도움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이 네. 이 4개 중에서 부동산 투자자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물론 이제 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똑같은데 그렇죠. 약간 주식 관련된 책이고요. 네. 현명한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은 주식을 기반으로 한 책이지만은 네. 투자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 생각이 있게. 예. 제가 또 이제 서문을 읽어봤는데 진짜 네. 서문에 보면은 이제 투자를 진짜 어렵게 대해야 된다,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투자는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렵게 대해야 된다는 걸 딱 시작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투자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수익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수익은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시키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투자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면 중에 하나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만을 보고 한다면은 예. 리스크를 되게 등한시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번에 소위 말하는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균형적인 거를 갖다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네. 예, 되게 그럼 왜 이분의 그런 성향을 갖다가 보시려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갖다가 좀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워드 막스가 어떤 분이세요? 하워드 막스는 예. 일단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 엘리트예요. 사진을 봤는데 되게, 전형적인 그 금융 부자처럼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미국 백인 네. 되게 엘리트적으로 생기셨고 유태인인가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네. 근데 이분의 학교만 보셔도 알아요. 이분은 학부는 네. 그 와튼을 나왔어요. 오, 네, 그 NBA 제일 유명한 펜실베니아 예. 대학교 예. 와튼 나오셨고요. MBA는 시카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시카고 대학. 노벨 경제상 제일 많이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워튼은 미국 경제 금융의 산실이고 그렇죠. MBA 대장.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네. 시카고는 그 시카고 경제학파라고 하는 그렇죠. 상당히 유명한 그 자유시장 경제를 맞습니다. 갖다가 예. 주창하는 그분의 본산이죠. 그래서 네. 그냥 태생부터 그냥 되게 정통 엘리트예요. 정통 그럼요. 엘리트고 예.
학교의 학풍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일례로 이분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 거의 대부분 가치 투자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무시하세요. 아, 틀렸다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가설은? 시장 가설이라는 거는 네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에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라는 것도 네. 상당히 공평하게 네.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공평하게 아, 제공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정보가 네. 어떤 것이 네. 시장에서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고 그래서 투자로서 이 시장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에치는 별로 없다라는 이제 되게 이상적인 거네요. 네, 이상적이죠. 그래서 되게 네. 이걸 기반으로 이제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네.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근데 많은 가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네. 네. 근데 이분은 이분도 기본적으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일부 주류 시장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는 그게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풍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시카고 네. 학풍에. 네. 그리고 이분은 또 학교뿐만 아니라 네. 직장을 보더라도 되게 정통 엘리트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어떤 직장을 하는데요? 일단 시티. 시티은행, 예. 세계 최고의 은행, 네. 최대 은행. 네, 예. 그중 거기고 TCW라는 또 회사 네네. 그리고 그 두 개 회사를 거치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크트리라는 회사를 네. 창업을 하셨죠. 네, 이분이 직업을 보시면은 시티뱅크에서 하는 게 고수익 채권 투자였어요. 채권 투자. 네, 채권 투자하는 게 근데 채권이라는 게 물론 중간에 가격이 변동하면은 채권을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이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네. 만기 보유했을 때 그 표면 금리라고 하는 그쵸, 걸 그쵸. 갖다가 다 돌려받는 네. 거가 첫 번째고 네. 중간에 이제 채권 가격이 변동하면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거라면은 결국은 만기 보유에 따라서 표면 금리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표면 금리를 받을 때 이익과 손실은 네. 결국은 이익은 표면 금리에 제약돼 그쵸, 있어요. 그쵸. 상한이 그거예요. 확정돼 있는. 네, 확정돼 있으니까. 근데 손실은 네.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채권은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최대 이익은 금리고 네. 최악의 손실은 빵이 되는 그러네요. 이런 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도 나지 않을 기업을 갖다가 고르는 게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실이 그러네요. 나지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분은 그걸 하면서 자기 성격과 너무 잘 맞았대요. 너무 잘 맞아갖고 이분 성격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꼼꼼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되게 이거와 시너지가 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CT에서 하다가 TCW라는 회사한테 계속 가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이 TCW라는 회사가 너무 정해진 신조가 별로 없더라. TCW 회사도 채권 투자예요? 네, 그쪽 예. 관련됩니다. 네. 대체 투자 관련된 회사인데 대체 투자. 예. 네. 예, 거기서 정해진 신조가 없이 투자자들이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더라.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좀 확고한 철학을 가진 회사를 네. 만들고 싶다라는 뭐 목적으로 오크트리라는 회사를 갖다가 창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학교의 경험이라든가 직장에서의 경험이 이분의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보수적인 투자해서 뭐 이 사람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냥 네. 글만 잘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수익률이 뭐 네, 금리니 뭐 네. 2% 3%가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이렇게 있죠.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네. 뭐 이분의 재산이 네. 2조 4천억입니다. 개인 재산이요? 개인 재산이. 야. 네. 개인 재산이 2조 4천억이고요. 예. 오크트리라는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이 130조.
130조요? 네, 그러면은 130조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큰 거죠. 상당히 크죠. 어. 이분이 개인 재산 순위로 보면은 미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500대 부자 안에 들어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상당히 뭐 부도 쌓으신 분이죠. 야, 물론 이제 오크트리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그거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 오크트리라는 회사가 투자를 잘하니까 음. 그만큼 이제 가치가 올라갔죠. 네. 네. 아, 갑자기 저도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네요. 이조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죠. 미국 같이 이제 워낙 큰 시장이니까 네. 가능은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아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력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단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저자 소개는 좀 마무리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네, 얘기 좀 맞습니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주로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네. 양대분인 한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책은 네. 1장에서 20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그렇죠. 네. 20장까지 있고요. 각각의 그 주제가 한 장마다 한 챕터마다 주제가 있고요. 네. 그 마지막 20장은 그 앞에서 나온 19개를 정리한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2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네. 1장에서 한 2장은 네. 투자에 대한 접근 태도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3장, 4장은 네. 도대체 투자의 가치라는 게 뭐냐, 음.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뭐냐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하시고 네. 5장에서 7장은 투자에 왜 우리는 그 수익만 생각하냐, 리스크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어떻게 제어해야 되냐 네. 이런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고요. 제일 많이 그 네. 할애를 하셨더라고요. 리스크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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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네. 이런 투자와 관련된 주기, 네. 사이클, 사이클. 네. 네. 그리고 투자 심리를 통해서 네. 이제 가격 변화의 원인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분석한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0장까지는 네. 이런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네. 세부적으로 실제로 투자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에 대한 네. 이런 조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목차 들어보시니까 갑자기 구미가 확 땡기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베이스로 쓰긴 했는데 부동산 적용해도 그대로 다 돼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되게 짜릿했었는데 일단 가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격과 가치에 대한 비교들 그다음에 리스크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히려 보면 저는 주가보다 주식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읽었어요. 이게 주기라는 게 사실 주식 시장에서 주기는 네. 되게 짧은 주기도 있고 그렇죠. 되게 긴 주기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짧은 주기는 너무 변동이 심해갖고 네. 투자자들이 따라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근데 부동산 주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주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본다면은 네. 훨씬 더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 텐데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 방송만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1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예,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가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네. 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투자에 대한 접근 태도를 아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네. 2차적 사고라는 거예요. 2차적 사고. 네, 2차적 네. 사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를 하는 목적이 네. 평균 정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평균 정도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그냥 인덱스 투자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시장대로 네. 하면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다. 평균 이상의 수익. 네, 평균 예. 이상. 네. 그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 네. 정말 운이 좋든지 네. 아니면 탁월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운이 좋던지 네. 탁월한 통찰력. 예. 근데 예. 운이라는 거는 투자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전략이 아니고 예. 결국은 통찰력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통찰력 있는 사고라는 게 어떤 거냐? 예. 이거를 2차적 사고라고 이분은 이제 지칭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럼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라는 게 뭐냐라고 네, 물어보시면 1차적 사고라는 거는 그냥 모두가 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2차적 사고는 그보다 한층 더 내다보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2차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 사고라는 거는 네.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네. 음. 주식을 사야지. 네네. 이게 1차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노력이네요, 그건. 네. 근데 2차적 사고라는 거는 예.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인 거 알겠어. 예. 근데 모두가 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 알아. 예.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예.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 그리고 오히려 또 음.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팔아야지.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2차적 사고라는 거죠.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네네. 이게 빠숑님께서 이제 입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가 입지가 되게 좋아. 여기가 사야 돼. 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1차적 사고. 예. 근데 여기 입지 좋은 거 누구든 다 알지. 네. 근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입지에 다른 것보다 좀 비싸 보여. 그러면 당연히 왜 여기서 사지? 그쵸. 이런 비교를 하면서 네네.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게 이제 2차적 사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2차적 사고라는 게 되게 난해해요.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하거나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거나 그럼 남들이 없는 통찰력을 발휘해야지 그래야지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네. 그래야지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성공 투자의 필요 조건이지만 네. 충분하진 않다. 그럼 뭐냐? 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예예. 이게 이분의 2차적 사고의 핵심적인 그 개념입니다. 남들보다 더 옳은 판단.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남들과 다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남들과 다른 예측이 네. 정확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생각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다수의 그 생각이 되게 맞을 때도 있지만은 사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평균적인 교육을 받고 평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 클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간이라는 게 무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2차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소주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옳아야 되죠. 옳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네요. 그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핵심은 이 투자에 대한 이 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게 결론적으로는 남들과 다른 통찰력 있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생각이다라는 거를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길러야 된다라는 네. 걸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말인 거. 당연한데 좋은 말인 게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무조건 뭐 외우고 우리 저기 고등학교 때 대입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생각하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서 내 스스로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제가 또 이분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네네. 이분의 책도 정말 좋아요. 통섭과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네, 기억했어요. 통섭. FM에서 나온 거. 네. 예. 통섭과 투자라는 책도 상당히 좋은데 네네. 여기 이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분도 얘기하는 게 네. 통섭적 사고예요. 그렇죠. 통섭적 사고라는 게 결국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네. 다양한 면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게 이 통섭적 사고거든요. 네. 이 2차적 사고가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되게 좋은 책이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죠. 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격자 모형. 네, 맞죠? 이게 찰리 먼거의 격자틀 모형이죠. 그쵸, 격자틀 모형을 갖다가 격자 모형. 이제 기본 주제로 해서 음. 정말 다양한 그 분야
를 통해서 투자를 조망한 책이에요. 네. 그 투엔즈 투자자문의 박성진 부사장님께서 번역한 책이거든요. 예, 그분도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고. 네, 예. 되게 친한 형님인데, 네. 네, 되게 그분 그 책 네. 그 책 자체도 상당히 이거와 괴를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2차적 사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은 이 네. 통섭과 투자와 네. 현명한 투자자의 문학 요것도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분야를 복합적으로 네. 교차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들이고요. 이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비교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원칙은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 라는 분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효율적 시장 가설과 이제 괴를 같이 합니다. 예. 효율적 회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게 그렇죠. 이제 이 효율적 시장의 기본적인 결론이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네, 없다. 네. 근데 이분은 이것도 일부 자산군, 예를 들면 참여자가 되게 많은 주류 시장에서는 많다. 시장은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네.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건 아니고 네. 실수가 되게 잦다. 그리고 작다. 실수가 되게 작고 그다음에 그 참여자가 많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는 비율도 왕왕 있더라. 네. 그래서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네. 이러한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기회를 찾는다. 그렇죠. 네, 이게 이거의 주요 내용이고요. 네네. 그럼 도대체 이런 비효율성, 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전제가 네. 투자자들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현명하고 근면하고 객관적이고 의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이상적인 사람을 가정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은 객관적이지 않다. 네네. 인간은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탐욕스럽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어떨 때는 공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시기도 있고 네. 이런 감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공평하지가 않다. 정보가 그렇죠. 공평하게 정보를 입수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공평한 참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 비효율성이 왕왕 발생을 하고 네. 이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기회는 생긴다. 요게 이제 이거의 주제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나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비효율성이 항상 비효율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항상 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나 네. 자주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다. 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합리적이고 정보가 다 똑같이 공유되고 사람들이 다 똑똑하면은 다 똑같이 돈을 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누가 조금 더 돈을 벌고 덜 벌고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재미없는 시장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좀 이상적인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효율적이 존재할 거고 그 비효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네, 근데 그 그럼, 비효율성을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음. 앞서 말씀드린 2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네, 분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네. 다르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매도할 수 있고 남들이 그렇죠. 공포를 느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더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사갖고 머리 끝에서 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막 오를 때 팔 수 있고 막 빠질 때 살 수 있고 네. 이게 용기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용기가 있기까지는 사전 공부가 필요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런 비율성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시장의 비율성이라는 게 초과 성과의 원인이기는 하다. 근데 초과 성과. 네, 초과 성과의 원인이고 네. 필요 조건이긴 한데 네. 이게 성과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네. 결국은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지만은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되지만 이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글이에요.
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잘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속속 이해가 되는데 일단 서문에서 투자는 어렵다라고 네. 하는 것들고 제1원칙으로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시장은 효율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고 거기서 잡기 위해서는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계속 연관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챕터 하나하나가 네. 되게 각 꼭지에 맞는 주제를 쓰고 있지만은 네. 전반적인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1원칙을 잃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부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가치,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과 가치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이제 밸류가 아니라 이제 투게더 같이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네, 네. 농담하신 거죠? 너무 재미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네. 투자에서 성공을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은 거래라는 행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갖다가 기준으로 볼 때 거래가 3억에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파트의 가치가 4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수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2억 5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매수를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3억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아파트의 기본 가치, 그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의 기준점, 네. 그거는 4억이냐 2억 5천이냐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느 분은 4억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분은 2억 5천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거는 본인들이 기준을 갖다가 네. 선정을 하신 거죠. 기준. 네, 그 기준. 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입니다. 가치. 내재 가치. 네, 가치. 네. 그래서 이 내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다라면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가 3억짜리인 건 나는 보여요. 그렇죠. 근데 나는 4억이라는 생각, 이 회사의 가치, 이 아파트의 가치가 4억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 기준을 가지고서 3억이라는 가격이 보이는데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3억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가격인 거고 네. 4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4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억 5천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가치를 계산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네네. 그러면 가치라는 게 도대체 정답이 있느냐? 네.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치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다.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되게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네. 가치가 왜 주관적이지? 가치라는 게. 근데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사람이 견해예요. 견해다. 네, 그렇죠, 견해. 그렇죠. 견해예요. 견해다 아니니까. 보니까 정답이 네, 아니니까. 뭔가 뭐 이걸 갖다가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고 이 아파트의 현금 흐름이 어떻고 이 회사의 전세가가 어떻고 이거는 그 각각의 그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인풋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인풋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인풋을 통해서 자기가 계산을 해내는 그 가치 이거는 본인만의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네. 그 견해를 또 끝까지 고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견해가 옳아야 돼요. 옳아야 돼. 항상 네. 옳은 게 중요하죠. 네, 항상 옳은 게 중요합니다. 항상 옳은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되게 되게 뭔 소리냐 네. 이렇게 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네. 가치라는 것 자체가 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으로도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늘 네. 그 미래 가치를 보시면서 네, 맞습니다. 매수 의견도 내시고 네. 중립 의견도 네, 내시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 각자가 하셔야 되는 되게 어려운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오히려 남 얘기 듣고 그대로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묻지마 따라 투자하는 것들 네, 좀 하지 말라고 늘 네. 강조하는데 그게 더 네.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가치와 가격의 관계, 요 차이를 이해하는 것들이 투자의 가장 핵심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네. 가치를 계산을 본인 이제 각자 맞게 계산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은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을 갖다가 바라시면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네. 좋은 자산을 잘 사야 돼요. 잘 사야 된다. 잘 사야 돼요. 포인트네요. 네, 예. 잘 사야 됩니다. 잘 사야 됩니다. 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는 것과 네. 현명하게 사는 것을 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음. 좋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바라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좋은 자산을 산 거에 따른 그 결과이고요. 그렇죠. 그 좋은 자산을 네. 더 현명하게, 더 네. 싸게 네. 샀다라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거고 그렇죠. 그렇죠. 복리 효과를 갖고 오게 되면은 네. 5년 후, 10년 후에는 음.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좋은 자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걸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뭐 네. 부동산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은 뭐 좋은 자산이라고 하면 뭐 제일 비싼 상품이겠죠. 그래서 뭐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야.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건 다 알죠. 네. 근데 문제는 비싼데 비싼 돈을 지금 살 거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경매 나온 것들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잘 사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현재 네. 시세까지 올라올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뭐 안전마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송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산을 잘 살 수 있으면 퍼펙트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산을 잘 사는 것도 아마 하나의 또 일종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좋은 자산을 사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 좋은 자산을 잘 사는 게 그렇죠. 네, 네. 또 중요합니다. 네, 솔직히 사는 것들은 쉬워요. 그냥 비싸게 주고 사면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네, 좋은 자산이 아니더라도 좋은 가격에 사면은 그렇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원칙이에요. 단타 쪽은 이제 뭐 맞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가치를 계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송선재 의원님의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좋은 자산을 잘 사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3장과 4장 이거는 이제 가치와 가격의 관계 이거를 네.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내재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제 가격과 가치가 차이 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부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관이 있고 고수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자기 인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 고수가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기 주관 다 버리고 막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그거는 이 투자의 기본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있고 자기가 가치를 산정하는 기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면은 네. 본인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으실 거고 네. 그렇다면은 이 눈에 보이는 가격과 가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매도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아마 힘을 줘서 쓴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미래 가치에 대한 위험성들을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인데요. 요 세 가지를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장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 리스크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자라는 거가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이거 겁나면은 못하죠. 네. 아무것도 못하는 네, 거죠. 네. 예,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리스크란 무엇인가를 네.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니까 당연히 리스크란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리스크가 무엇입니까? 리스크란 되게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네.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보지 상대하는.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누구도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거, 리스크라는 걸 갖다가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위험이라는 게 뭐냐?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예상했던 일, 아니면 과거에 일어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고요. 예측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예측을 못한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대략
정도 개스는 할 수 있으나 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손실 가능성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꼭 리스크가 뭐 손실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진짜 리스크라는 건 다양해요. 내가 예를 들면 6% 수익을 원하는데 4% 수익 나. 이것도 리스크예요. 목표에 못 미치는 거. 그러네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기회를 놓치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리스크다. 기회를 예. 리스크는 것도 리스크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네. 그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장 큰 리스크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렇겠죠. 네. 투자니까. 그렇지만은 예. 그거에 못 미치는 수익, 그다음에 기회를 놓치는 이런 다양한 것도 리스크의 한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는 수익뿐만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투자를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똑같은 리스크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갖다가 내는 게 아니라 더 똑같은 수익을 위해서 더 작은 리스크를 부담을 한다. 이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네. 되게 강조를 하세요. 더 그러니까, 작은 리스크를 감수한다. 네, 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네. 리스크를 제어해야 되는데 네. 그 제어하는 방법이 수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현명하게 수용해야 되는데 그 현명하게 수용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자기가 거두는 수익에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적은 리스크 이거를 부담하는 게 네. 정말 훌륭한 투자자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감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되도록이면은 좀 적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쪽으로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수익률로 하게 되면 막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연 뭐 10%, 네. 뭐 심지어는 뭐 그 정도 전후하면은 꽤 큰 수익률인데 그게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2배, 3배 네. 뭐 이런 수익률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큰 금액을 그러니까 좀 운영하는 그런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막 3%, 4% 수익률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결국은 적은 리스크를 이제 그런 제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확정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뭐 갭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갭 투자를 해서 네. 뭐 2015년에 한 100% 수익 났고 그렇죠. 2016년도에 또 한 100% 났고 네. 2018년도에 17년도에 또 100% 났어요. 네.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왔으면 300 뭐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2018년도, 네. 2019년도에 갑자기 급격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경매로 다 넘어갔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90%가 났더라. 그러면은 이분은 3년 동안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뒀지만은 네. 최종적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투자 실패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익을 내기 근데 이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해에 마이너스 90%라는 수익이 나왔던 이유는 네. 결국은 앞에 3년 동안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발생을 했던 거였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1, 2, 3년만 보시고서 그 이분을 평가를 한다라면은 되게 이분이 뛰어난 투자자라고 오판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본다면 이분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한 되게 투기적인 그 투자를 하신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갭 투자를 갖다가 나쁘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갭 투자라는 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좋은 면 쪽인 것만 보지 마시고 네. 나쁜적인 그 어려운 거 단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그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그 리스크를 갖다가 제어하시고 통제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그 전체적인 이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 결국은 그런 겁니다. 투자의 한쪽 면을 보지 말고 리스크라는 또 단점도 보시고 그걸 갖다가 충분히 현명하게 제어를 해라.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0%다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들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되게 좋은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은 100% 갭 투자예요. 갭 투자가 아닌 투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갭이 너무 적은 것들만 찾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데 2015년도 전후가 굉장히 좋았어요. 갭 투자기가. 그때는 그냥 아무 아파트나 사도 뭐 그러니까 평당이 아니라 전세가랑 매매가랑 뭐 갭이 1,000만 원짜리 사도 계속 수익이 나는 시장이어 갖고 그때 개수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익 갖고 또 사고 해서 지금 결국은 뭐 100개, 200개, 300개 나신 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 역전세가 나게 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가고 파산 신고를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또 상승분 가지고 대투자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금액 가지고 강남에 신규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초기에는 이분들처럼 눈에 보이는 뭐 100%, 200% 수익률이 안 났을 텐데 지금 한 3,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그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확실하게 안전하고 조금 더 리스크가 작았고 수익이 높았던 것들이죠. 그렇게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아마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리스크와 관련돼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많은 분들이 리스크라는 게 정말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가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네.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네. 가격 자체가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갭 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적인 게 가격적인 거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펀더멘탈이 나쁜,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사더라도, 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그런데 좋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좋은 네. 입지에 예. 아파트를 사더라도 가격이 과하면은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 수익률 따지게 되면 제일 비싼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좀 제일 비싸지 않은 상품들을 사는 것들이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기준의 하나고 리스크 해지에 대한 중요한 기능이다. 예. 1시간이 돼서 여기서 끊고 1부는 마무리하고 2부 때 나머지 좀 얘기들을 나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인데 네. 속속 이해되게 특히 부동산 분야를 또 아시는 분이셔서 네. 부동산과 매칭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